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1세 김진석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김진석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진석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1살, 5년 전 건설회사를 은퇴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30년 넘게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죠. 지금은 아내와 둘이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고혈압이 생겨 매달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있어요. 저희 딸 지연이는 올해 36,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다가 5년 전 민호라는 청년과 결혼했어요. 사위는 38부로 금융권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났다 싶어 기뻤어요.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봤자 33평형 아파트지만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집이었죠. 제가 평생 건설업계에 있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로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고 자산 관리는 항상 신중하게 해왔어요. 요즘도 습관처럼 주말마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곤 합니다. 나이 들어 할 일도 없으니 그게 취미가 되었달까요. 처음 23년간 사위는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명절 때면 항상 먼저 인사 전화를 하고 저희 집에 오면 정성껏 선물도 가져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며 공손하게 대했죠. 회사에서도 승진을 앞두고 있다며 의욕적으로 일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쯤 되면서부터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이면 딸 부부 집에 들러 음식도 해주고 생필품도 챙겨주곤 했어요. 나이 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딸아이도 좋아했고 사위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전부터 슬슬 연락이 뜸해지더니 회사 일이 바빠요. 출장 준비 중이에요. 이런 이유로 방문 일정이 자꾸 미뤄졌어요. 전화를 해도 딸이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문자도 간단하게만 답이 왔죠. 제가 딸의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해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혼도 잦으니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줄게 라는 생각에서였죠. 처음에는 사위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아이도 생기고 안정되면 그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사위도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임신했어요. 라는 소식에 저와 아내는 정말 기뻤습니다. 첫 손주라 얼마나 설레던지. 바로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었지만 딸은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만 했어요. 초음파 사진이나 검진 결과는 보내주지 않았지만 첫 임신이라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 성격이 좀 원칙주의자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약속은 꼭 지키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딸 하나 키우면서 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위에게도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라고 늘 강조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죠. 임신 소식을 들은 후 3개월 동안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산부 영양제와 태교책, 그리고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딸 부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딸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임신한 딸의 모습이 어떨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날 아침 아내와 함께 딸 부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임산부 영양제와 태교책,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영양 음식들을 가방 가득 담아 딸 부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아기 낳으면 필요할 거라며 손뜨개, 털모자와 양말까지 떠서 준비했어요. 기대에 부풀어 딸 집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거의 5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문을 열어주던 딸인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민호가 문을 살짝만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위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는 서류를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민호는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오늘은 집안 정리 중이라 좀 어수선해서요. 신발 벗지 마시고 밖에서 잠깐만 이야기하시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찾아왔는데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말라니요. 임신한 딸을 보러 온 부모를 문턱에 세워두겠다는 건가? 아내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딸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임신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색도 좋지 않았고 눈에 생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위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싸왔어.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도 가져왔단다. 아내가 들고 온 보따리를 내밀자 사위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좁아서 저희가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면서도 분명히 거절하는 말투였습니다. 들고 온 선물과 음식을 모두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사위는 최근 승진했다는 이야기와 해외 출장 준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연아, 임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입덧은 괜찮니? 제가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괜찮아요. 임신 3개월이면 초음파 사진도 있고 이것저것 말할 것도 많을 텐데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려 했어요. 더 물어보려는 찰나 사위가 대화를 가로챘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미리 연락 주시면 제대로 맞이할게요. 겨우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전해주려던 음식 봉지를 억지로 딸의 손에 쥐어주었고 딸은 미안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사위는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와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임신한 딸을 만나러 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듯 돌아가야 하다니. 여보,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가슴속에 쌓인 의문과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지연이가 왜 저런 남자랑 살고 있는 거지? 결혼할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임신했다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뭔가 이상해. 임신한 딸을 둔 부모가 이렇게 대접받는 게 말이 돼? 그날 밤 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라는 짧은 답장만 왔을 뿐이었죠.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를 걸었는데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운 좋게 전화를 받더라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라는 짧은 답변뿐이었죠.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답장이 왔을 텐데, 이제는 하루가 지나서야 형식적인 답장만 왔어요. 매달 참석하는 건설업계 원로 모임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인연이 많아 은퇴 후에도 꾸준히 모임을 가져왔죠. 그날따라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사위가 일하는 금융회사 이사였습니다. 제가 딸 사위 이야기를 꺼내자 그분이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민호 씨요? 아, 최 부장 밑에서 일하는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경고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좀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비싼 양복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업무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성실하게 일한다며 승진 이야기까지 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사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도 기본적인 것은 확인했어요. 학력도 확인했고 직장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조사하지는 않았죠. 좋은 대학 나오고 괜찮은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하니 안심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게 얼마나 부족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내는 딸의 소식을 듣지 못하자 딸의 오랜 친구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예전부터 자주 보던 아이였죠. 아내가 일부러 수진이를 저희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어요. 물론 딸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죠. 아줌마, 사실 저도 지연이 연락이 잘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동창회도 안 나오고 한 번은 만나자고 했더니 남편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좀 까다롭다고 했어요. 아내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울먹였습니다. 딸이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단절하고 있다니 점점 더 걱정이 커졌어요. 다음 날 제가 3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의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사위 이야기를 꺼냈죠. 사위 분이시라면 고객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대출 문의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점장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금융권에 다니는 사람이 자주 대출 문의를 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주 동네를 산책하면서 들르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어요. 그곳 사장님과는 제가 현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부동산 시세나 정보를 종종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들렀는데 중개사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33평이 좋은 가격으로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지역은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딸과 사위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우리 동네도 아니고 딸 아파트 동네의 매물을 왜 나한테 권하지? 뭔가 불안한 마음에 집에 와서 바로 부동산 앱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딸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 동일한 층수의 매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위치와 조건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확인을 위해 해당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세한 정보를 물었죠. 네, 말씀하신 주소가 맞습니다. 현재 매매 준비 중인데 곧 정식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소유주 동의 절차만 끝나면 바로 진행될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 명의로 된 딸 아파트를 사위가 몰래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딸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건설업에 몸담았던 경험 덕에 관리소장과는 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기술적인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딸 집인 101동 1204호에 대해 혹시 특별한 문의가 있었습니까? 매각 관련해서요. 관리소장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차례 문의가 있었습니다. 중개인과 함께 오셨더군요. 매각을 위해서는 소유주의 매각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감이 적중했던 겁니다.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번 주말에 만나서 식사 좀 하자.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역시나 거절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민호 오빠가 해외 출장 준비로 정말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내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왔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제 상태를 보고 놀라 동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170에 110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협심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뭔가 크게 잘못됐어. 지연이가 임신했다더니 초음파 사진 한 장 보내지 않고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한다니 내일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딸은 항상 솔직했는데 다음 날 30년 지기 변호사 친구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파트가 자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매각은 불가능하네. 하지만 이임장 위조나 다른 불법적 방법을 시도할 수 있어. 만약 그렇게 거래를 진행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야. 그러니 증거 수집이 중요해. 정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매달 방문하던 둘째 주 일요일에 예고 없이 딸 집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그 일요일 아내와 함께 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낯선 차 몇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딸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누르고 기다리던 중 문 안쪽에서 빨리 정리해요. 누가 왔어요?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문이 열렸고 당황한 표정의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보고 흠칫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억지로 웃으며 인사하는 사위 뒤로 거실에서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있는 낯선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사위의 표정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낯선 남자들은 손님이 오셨네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며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거실에 놓인 서류들을 보니 분명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위조된 위임장도 눈에 띄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팔려는 거냐?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세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어. 그리고 방금 본 서류는 뭐지? 내 도장이 찍힌 서류는 어디서 났지? 사위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장인어른, 저희 부부의 집인데 왜 간섭하세요? 명의만 장인어른 앞으로 해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저희 부부잖아요. 그 순간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어려워요. 민호 오빠가 투자에 실패하고 빚이 많아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사위가 딸의 말을 자르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봤어요. 이 집이 아니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인어른도 저희가 잘 살길 바라시잖아요. 이 위기만 넘기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와중에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내가 황급히 119에 전화했고, 저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왔지만, 사위는 저는 남아서 손님들 응대해야 합니다. 라며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심장 검사를 위해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혼자 있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딸이 오열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위의 1억 5천만 원 주식 투자 실패, 카드 빚,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통제적 행동과 정서적 학대.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느꼈어요. 민호 오빠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차부터 달라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임신한 거니?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 오빠가 그래야 부모님이 도와줄 거라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마지막에 말했어요. 민호 오빠가 아빠 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몰래 확보했어요. 위임장을 준비했다고. 아빠가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집이 팔릴 뻔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어요. 입원 4일차 되던 날, 의사가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조만간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사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장인어른, 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위가 말을 이었어요. 장인어른,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이 위기만 넘기면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조만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우선 딸과 함께 내 집으로 와. 모든 서류와 빚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지금 당장은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어.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퇴원 후 일요일 저녁에 함께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퇴원하고 이틀 후인 일요일 저녁, 저희 집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사위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어요. 처음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1억 5천만 원의 손실 기록과 카드빚 3천만 원. 그런데 서류를 더 살펴보니 더 많은 빚이 드러났어요. 도박 빚으로 추정되는 개인 차용증이 여러 장, 그리고 사채, 이자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제게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민호 오빠는 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후 딸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랍게도 사위는 대학 시절에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가에는 철저히 숨겨왔던 일이었죠. 딸은 작년에 우연히 오래된 판결문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정보를 종합한 후 서재에서 사위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집을 매각해 빚을 정리해 주겠다. 대신 3가지 조건이 있다.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대감이 역력했어요. 첫째, 모든 빚 내역을 정직하게 공개할 것. 둘째, 딸과 별거에 동의할 것. 셋째, 앞으로의 재정 관리는 내가 감독한다. 사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반발했어요.
별거요? 저희는 부부입니다. 장인어른이 어떻게 그런 요구를? 그러나 제가 사위의 과거 전과 기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그는 급격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빚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곧바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좋은 중개인을 찾았고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빠른 매각을 추진했어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라 매수자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매각 계약금을 받은 날 사위와 함께 주요 채무 상환을 위해 은행과 대부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채무 상환 확인서를 받으며 딸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상환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위 명의로 된 추가 대출과 딸의 인감을 도용한 보증 서류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딸 인감까지 도용했다고? 사위는 당황한 듯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딸은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아파트 매각 계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한 후 사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남은 빚도 갚아주고 새 출발을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딸이 이혼을 원한다. 어떻게 하겠나? 사위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투자로 한 번에 크게 성공하려다가 도박에도 손을 대고 정말 후회해요. 하지만 지연이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배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랑한다면 우리 딸을 자유롭게 해주게. 이혼에 동의하고 앞으로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말게. 며칠간의 갈등과 고민 끝에 사위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대신 제가 그에 남은 빚 중 약 3천만 원을 갚아주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아파트는 5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중 약 2억 원으로 각종 채무를 상환했고 딸의 새 출발을 위해 나머지 금액을 보관했어요. 사위는 점점 삶에서 멀어져 갔고 딸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그 집은 감옥 같았어요.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돌아봤습니다. 딸의 집을 팔아버린 아버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지만 그것이 딸의 새 인생을 위한 결단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채무 상환 후 남은 3억 5천만 원은 딸의 미래를 위해 별도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매각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사위와의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처음에는 합의했다가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기도 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사위의 채무, 사기 행위, 정서적 학대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은 저희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짐을 가지러 갔던 날 사위가 폭언을 하고 위협까지 해서 결국 경찰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딸은 한동안 외출도 꺼리고 불안해했어요. 상담사를 만나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더니 딸도 필요성을 느껴 바로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정말 바보 같아요. 딸의 자책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매주 2번씩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물로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협심증 이후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받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딸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살던 집인데 당연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죠. 다행히 집이 제 명의였고 이미 매각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차분히 대응했어요. 재산 분할 요구를 하려면 먼저 내가 숨긴 빚부터 모두 공개하고 위조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사위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 시작 6개월 만에 법원의 조정을 거쳐 재산 분할 없는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한편 딸은 상담 치료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딸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연락해 복직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복직이 허락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딸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제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딸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녀는 월급의 70%를 꾸준히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자기 명의의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썼어요. 딸이 온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딸의 저축과 제가 마련해준 지원금으로 작지만 괜찮은 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딸 명의로 진행했어요. 계약서에 딸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둘 다 감격스러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내 집이란다.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어. 이사 당일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아내는 새 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저는 필요한 가구들을 조립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문 앞에서 쫓아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괜찮아. 아버지도 미안하구나. 진작 도와주지 못해서.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집을 팔아버리고 이혼까지 시킨 아버지라는 오명이 씁쓸했지만 그것이 딸의 새 인생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의 새 출발을 지켜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이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불신과 거짓이 가득하다면 그건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딸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주말엔 함께 산책도 즐깁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지켜보는 저와 아내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저 요즘 참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그 말 한마디가 71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집은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 제가 70이 넘어 비로소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김진석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71세 아버지의 결단은 단순히 집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서운해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지요. 우리 나이가 되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행복과 신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대화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때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